네, 어서 오세요. 17세기는 그 삶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대였고 유럽 경제사에서는 총체적인 위기였다. 뭐 이런 진단들이 있죠. 길드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기 전이라서 혼란 그 자체였죠. 그래서 자유주의 경제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로 넘어갔던 2000년대 모습이랑 똑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죠. 지금과 비슷해요. 아직 새로운 체제가 오지도 않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처럼 17세기도 그랬습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이었어요. 17세기의 그 길드 생산 체제가 거의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생산이 시작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물품 약탈하는 거나 알고 식민주의나 하려 그랬고 내 것만 지키면 된다는 각종 중상주의가 팽배했다 이거죠.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랬죠. 그래서 생산은 안 해도 그냥 금화나 은화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 중상주의 정책을 그렇게 펼쳤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만 많이 모으면 미래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느껴지는 이 제로섬 게임. 요게 17세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홉스바움이 그랬죠. 17세기는 18세기 산업혁명을 위한 거대한 위기의 시대였다 그랬죠. 이제 뭐 이 비트코인 중상주의가 끝날 때가 오겠죠. 근데 아직은 괜찮을 겁니다.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이제 새로운 생산 양식이 시작되면요. 이제 화폐도 싹 개선이 되는 거죠. 21세기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미 뭐 AI, 뭐 스마트 공정부터 화폐까지 모두 이어버리는 그 새로운 생산 양식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1대1로 출발했다가 지금 더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릭스 코인까지 다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인도 이제 형태를 바꾸든 뭐 해가지고 아마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기축통화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간에 인구 이동도 뭐 상당하겠죠. 예. 저 혼란 시대예요. 글쎄요, 수십 년이 있어야 되겠는데 옛날에는 뭐 한 100년 갔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10년, 뭐 20년 뭐 사이에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새로운 생산 양식이 나타나고 새로운 화폐가 나타나고 그런 거죠. 근데 17세기는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도 정체성이 큰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근대 정치 철학도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정치 체제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치 체제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 17세기에는요, 영국이든 유럽 대륙이든 간에 왕, 귀족, 뭐 영주, 부르주아 모든 이들이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651년 리바이어든 또 존 뭐 토마스 홉세 또 존 로크의 정치론 같은 약육강식 정치학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분열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탈리아가 이런 면에서는 빨랐어요. 이미 16세기부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절대왕정이란 것도 실은 정치적으로 분열됐기 때문에 그 분열상을 극복해 보려고 힘을 한데 모아보자고 그랬던 그 왕들의 시도였단 말이에요. 바로크 건축도 그래요. 17세기 방들을 죄다 만들어 놓고 한 대다 모아놨어요. 17세기 이전에는 저런 아파트식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채도 서로 흔들리지 않게 한 대 모으고 이게 지금의 아파트의 그 본질이라고요. 지금 아파트보다 더한 게 뭐냐면 아파트와 아파트를 또 서로 묶어놨어. 골목이 없어 골목이. 그게 17세기 건물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자 이거죠.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유럽 가시면요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17세기 때 나온 거라. 그러니까 꼬르비주의 아파트 개념도 여기서 온 거죠. 그만큼 흔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분열된 인간의 정체성을 이 자연을 통해서 세워보려는 노력을 갖고 있고, 자연법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주의 뭐 이런 것들. 하물 평민들 초상화도 마구 만들어졌어요. 어디 건방지게 부르주아들이 초상화를 그립니까? 귀족이나 왕이나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초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이 솟구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우리는 의식이 비슷한 공동체의 그냥 성원이다 라고 하는 집단주의적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요.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요. 개인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열됐느냐, 몽테스키에 뭐 제임스 메디슨 모두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욕망이 뿔뿔이 흩어져서 커졌다. 또 불평등을 용인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기주의가 이 공동체 의식을 많이 깨뜨렸다, 막 그렇게 설명을 하죠. 아무튼 17세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공의 이익으로부터 개인의 이익을 소중히 하려는 이기주의, 혹은 집단적 이기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에 덕치를 베푸는 왕이 살아남겠어요? 이미 귀족과 부르주아들이 백성을 상대로 한 그 대인배 정치에서 자기들 파벌만 소중히 여기는 소인배 정치로 넘어가 버렸고요. 덕치에서 법치로 정치가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덕치가 사라지고 기술적인 법치가 지배한 그런 시대였다. 이런 시대일수록 가끔 그 백성을 위해서 영화도 만들어주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그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이 좀 생각이 나요. 루이 16세처럼 덕치만 알았지 법치를 휘두르는 그 차가운 통치는 잘 안 했거든요. 그러나 시대에 어긋난 사람이었다고, 루이 16세가. 시아누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따뜻한 왕들은 17세기에 사라져 갔습니다. 예. 그 마지막 남은 착한 왕이 루이 16세인데 뭐 착하면 뭐예요? 시대 정신에 너무나 어긋났기 때문에 노력은 했어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자, 덕치의 시대. 14세기부터요. 프랑스 왕정하고 내각의 신하들이라면 누구나 가졌던 의무가 통촉의 의무가 있었어요. 통촉권이 있었다고요. 통촉이란 게 뭐냐면 왕에게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촉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이건 의회 권한이 아니라 내각의 권한이라고. 이걸 이제 항의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리몬트란스라 그러죠. 이때 이 통촉해 주십시오는 함께 잘해보자는 부탁이었다고요. 그리고 왕은 이걸 부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그 정치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정으로 받아들였다고. 그게 대인배 정치였다 그 말이에요. 대인배 정치가 괜한 대인배 정치가 아니라고요. 대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는 거라고. 근데 이게 내각이 아니라 말이야, 의회에서 나오는 통촉권이 말이야, 이게 통촉이 아니라 거부권으로 변해버렸다고. 아주 차갑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통촉해 주십시오와 의회가 통촉해라, 이건 다른 거라고. 이게 차갑게, 점점 차갑게 변해가요, 정치가. 17세기에는 왕한테 법을 바꾸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차갑게 요구했습니다. 그게 마치 그 정치 자체이냐 행세했다고,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내각의 힘은 또 서서히 약해지고 의회의 힘은 커졌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회로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은 거꾸로 자기도 항의할 권한이 있어요. 강제 집행권도 갖고 있다고. 근데 강제 집행권을 행할 수는 있거든요. 그걸 리드 주스티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징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문제가 꼬여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자제하려 그래도 그게 안 되면 자꾸 이걸 꺼내든다고.
그러니까 덕치가 사라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는 한 개 법안당 거부권을 10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막강하게 자기네들의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왕에 대항한 이 귀족 의회가요, 이 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부르주아하고 백성들한테요, 임대료를 불법으로 상승시켰고요, 사냥, 낚시, 시장, 방목, 광물 채굴권, 권리금을 죄다 요구했고요, 귀족 개인이 신설한 세금도 만들었고, 공짜로 노역을 시켰고, 지방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이 귀족들이요. 백성들은 뭐 기대할 게 왕하고 자기 마을에 사는 돈 많은 부르주아밖에는 기댈 게 없었다고. 백성은 왕의 칙령만 기다렸고요. 부르주아 찾아가서 돈 꾸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왕과 귀족이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그동안에 백성에 대한 귀족들의 민폐가 역사적으로 도시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농촌 부르주아 힘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이 말이야. 두 권력이 싸웠기 때문에 제3의 권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부르주아라고 하는 건. 그래서 18세기를 부르주아 시대라 그러잖아요.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죠. 루이 14세가 등극하자마자 의회에 쳐들어가서 의회가 국가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을 도발했는지 누구나 안다. 당신들이 짐의 면전에서 직접 읽고 출간까지 한 칙령들을 다시 심의한답시고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다. 멈춰라. 이게. 그때 루이 14세가 14살인가 그랬다고. 이 경고가 워낙 강해갖고 후대 학자들이 후대 그 작가들이 루이 16,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확인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나중에 18세기 그 레팁 드라브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글에다 적어놨어요. 루이 14세가 짐이고 국가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 증거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고요. 까불지 말라고. 아무튼 귀족하고 거대 부르주아 출신 신흥 귀족이 왕한테 대드는 게 참 볼만했어요. 여기서 하나 지목할 게 있는데요. 17세기 그 온윤한 귀족은요 30%도 안 됐어요. 구한말 한국 같이 그 양반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 대다수의 70% 귀족이요 과거 부르주아 출신이라고요. 매점 매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가 왕실한테 돈을 주고 공무원이 되면서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고요. 17세기가 되면요, 말이 되면 전체 귀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평민 출신이 70%라고. 그 왕실 공무원 중에는 전통 귀족이 별로 없었죠. 원래 진짜 귀족이 되려면요 4대가 지나가야 돼요. 100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귀족이랍시고 의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고. 이걸 계급적으로 본다면요 왕정이라든가 귀족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부르주아 시대가 정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이중 플레이를 했죠. 위쪽으로는 귀족 자기를 받아갖고 공무에 들어갔고요. 아래쪽으로는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선가인 양 행동했다고. 물론 뭐 선한 부르주아들도 많았지만 일단 정치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위아래로 권력을 다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부르주아 혁명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게 세가 그렇게 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18세기가 되면요 왕이 뭐라 하든 이 귀족으로 상승한 부르주아 연합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18세기는요 이 부르주아 출신 신흥 귀족들의 시대였다고. 그래서 루이 15세 시절에 왕에 대한 암살이 있었는데 그 동조를 보내는 이들도 생겨났다고.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 전국 신문이었던 뭐 모니터 유니버셜, 가제트 드 프랑스, 뭐 아날드 미디, 뭐 딕셔너리 뭐 이런 신문 잡지 모두 부르주아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 옛날 같았으면 왕을 암살했으면 백성들이 길거리 뛰쳐나와서 막 울고 불고 했다고. 근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잃어버렸다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뭐라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가 하도 왕을 힘들어해서 1771년에 군인들을 시켜갖고 왕실에 영장을 들고 파리 의회 의장하고 의원 가택수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를 해산해 버렸다고. 이걸 이제 꾸드 마제스티라 그래요. 쿠데타가 아니라 꾸드 마제스테, 전하의 친위 쿠데타라 그런다고. 그 당시 루이 15세였는데 루이 15세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믿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합법이었지만 이 사건은요 왕과 국민 사이의 연결관계를 심하게 끊어내버리는 결과를 냈다고 말해요. 그 당시 뭐 파리 의회 의원들 대다수가 그 부르주아 출신들이잖아요. 법복 귀족이라 그래갖고 온만 귀족이고 나머지는 부르주아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장을 체포했다는 거는 자기들 사람을 체포한 거기 때문에 영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다고요. 지방의회도 신흥귀족들이 다 잡고 있었고, 이런 의회를 해산했다는 것은 왕의 협소한 시각 때문이었지만 결국 왕의 권위를 더욱더 추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 이 말이죠. 백성들은 왕과 귀족을 모두 믿지 않고 있었다고. 단지 평민들이 진출해 있었던 파리 의회 정도는 믿고 있었는데 그 의회를 폐지했으니까 큰 일이 나는 거죠. 시대를 못 읽어서 그렇죠. 뭐 17, 18세기 백성들은요 귀족을 거부했습니다. 확실히 18세기에는 왕도 신뢰를 잃었죠. 과거 귀족 의회 기능도, 왕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영국에서는 이미 왕의 목이 잘려버리고 의회 독재가 시작되고 있었고요. 의회가 무력해지면 이제 왕의 독재가 시작되죠. 최근이라면 1930년대 파시즘이 있어요. 의회를 아예 무력화하고요. 독재자한테 힘을 줘버렸잖아요. 지금도 유럽과 미국 의회가 무력화되고 총리와 대통령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1930년대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1930년대는요 의회를 싫어했어요 국민들이. 하지만은 지금은 의회를 그렇게 싫어한다기보다는 신뢰를 많이 잃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개인 독재한테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1930년대는 개인한테 점수를 많이 줘버렸죠. 총통들한테, 대통령한테. 그래서 결국 전쟁이 나버리고 마는 거지 뭐. 한국은요 전혀 그런 문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한국은 서구처럼 의회 독재를 해본 적도 없는 나라예요. 뭐 적이 있어야 뭐 싸우든가 말든가 하지. 대통령과 의회가 항상 서로 버물리고 숭구리당당 그렇게 살아온 나라잖아요. 대통령 중심으로 의회가 끌려갔던 나라라고 여기가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의회 독재에 반항해서 파시즘이 탄생했던 서구 사회하고는 좀 다른 사회죠. 근데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냐고? 윤석열을 믿어줄 줄 알았는 모양이지. 국회의원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모두 싫어할 줄 알았는 모양이지. 서구와 다르다니까 왜 이래 싹까 정말. 입말의 백성. 이분은 제 박사과정 소르본대학교 지도교수였습니다. 간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이분 밑에서 내가 논문을 썼습니다. 민중혁명사학자죠. 국왕의 친위 쿠데타는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데 자갈을 넣는 행위로서 명백하게 왕권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거는요 자기 정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서구 역사를 보면요 친위 쿠데타는 자멸하는 길이었어요. 실은 한국도 그랬잖아요. 유신체제 쿠데타 일으킨 박정희, 전두환의 그 집단적인 친위 쿠데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모두 자멸하고 자멸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양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놈들은 자기가 약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친위 쿠데타를 3번 일으켰는데요. 한국 근대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이 자갈로 작동했죠. 하지만은 이번 쿠데타는 진짜 친위 쿠데타란 말이에요. 2번은 성공했고 실패했잖아요. 대통령도 자멸하겠지만 한국 정치도 좀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모르죠. 물론 한국인들이 냄비 근성이 있긴 한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냄비가 좀 많이 탄 것 같은데 냄비를 버리고 다시 사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율사들이나 지식인들은 아마 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약화시키든 내각 책임제로 가든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있겠죠. 만약 내각 책임제로 가려고 그런다면 내가 막 나서서 막을 건데 영상에서 내각 책임제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소개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내각 책임제도 장점이 없지 않죠. 대통령제도 뭐 그렇게 장점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뭐 장점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 두 체제보다 더 좋은 체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정치 체제가 한국 사람한테 어울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루이 16세는요 등극하자마자 이미 해산된 버린 그 파리 의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그랬죠. 아니 왕을 그렇게 괴롭혔던 의회를 폐지시켜버렸더니 아니 왕이 새로운 신왕께서 다시 의회를 세웠네. 어쩌면 좋냐 이 총리가 그랬어요. 근데요 이 총리가 뭔가 몰랐죠. 이 모포라고 하는 총리가 이게 구체제 마지막 총리인데요. 의외로 이미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 시대 정치를 모르고 있었다고. 그 루이 16세는 시대 정신을 읽었어요. 야, 의회 없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부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1789년 6월 달에. 3부회 열어가지고요. 일단 왕한테 증세권을 허락합니다. 동시에 2가지를 요구합니다. 인권과 주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인권을 요구했냐면 지금처럼 과거에 했던 것처럼 성직자, 귀족, 제3신분, 평민 계층별로 투표하면 항상 평민이 진다. 개인 투표로 만사를 결정해야 된다. 왜 개인 투표가 올바르냐 하면 개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서 인권을 들이밀면서 개인 투표로 의회의 투표 방식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계층 투표라고 하는 게 정당 투표, 지역색 투표랑 똑같잖아요. 항상 몰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몰표를 다 흐트러뜨리려고 개인 투표로 하자 그랬다 그러면 그 철학적 기반은 인권이라고 하는 요상한 단어에 있었다 그 말이죠. 2번째는 뭘 요구했냐면 의회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그때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이권 분립이 있었거든요. 행정부와 입법부. 이 주권을 내세웠다고. 의회의 근간은 의회도 국가의 주권을 왕만큼은 가져갈 수 있다. 어? 그러면서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겠다 이래버렸다. 그러니까 국회 해산권, 왕의 입법권을 빼앗아 버린 거잖아요. 그래갖고 의회 중심의 권력이 이 초석이 만들어진 게 1789년 6월달 7월 14일 폭동 나기 전이에요. 장자크 루소는 스위스 출신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 존 스튜어트 밀처럼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무슨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냐 그러면서 대표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의 것인데 나를 대신할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다는 거 이거는 불명예스러운 거다. 이거는 사악하고 엉터리적인 중세 정부 체제, 교회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롯된 생각이다. 고대 공화제든 군주제든 국민에게는 대표자가 처음부터 없었다. 다들 그들이 나서서 직접 했다. 그 단어도 몰랐다. 대표가 뭔지를. 어떤 경우든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내세우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아니다. 아예 그는 국민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점에서는 장자크 루소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루소는 계속 얘기하죠.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될 수도 없고 대표될 수도 없다. 직접 발휘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거 싫으면 국민으로부터 주권 뺏어버려라.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권, 즉 일반 의지는 대표되지 않는다. 의원은 대표가 아니라 단지 위임자일 뿐이다. 국민들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그냥 국회에 가서 행정부에 종이짝 건네주는 메신저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국민이 직접 비준하지 않은 법은 무효다. 이건 아예 법도 아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든 법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선거 날만 자유롭다. 그 순간을 위해, 그 표 하나 찍는 그 순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모두 써버리는 영국인은 자유를 잃어도 싸다 그랬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누굽니까? 프랑스에 처음으로 국민한테 주권을 줬던 사람이에요. 의회한테 준 게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는 세뇌당해 왔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말을 떠나서 국민이 국사에 직접 참여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18세기에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단어 딱 하나만 있었다고. 민주주의에 무슨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어. 그냥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인 거지. 루소는 또 그랬어요. 민주주의란 게 개척시대 미국의 작은 마을이나 새로이 개척한 땅이라면 모를까? 또 스위스라면 모를까? 오스트리아처럼 이렇게 산으로 막 둘러싸여 있어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모를까? 큰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못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자크 루소는 했던 말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단어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다 이거 말이에요. 민주주의도 아닌 걸 왜 자꾸 민주주의라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루소는 민주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의를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루소의 논리에 모순이 자주 발견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개념에는 모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들 뭐 대의제 이렇게 얘기했지 민주주의 이런 말 잘 안 했다니까요. 근데 19세기 20세기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다가 계속 민주주의래. 그러질 말고 그냥 대의제면 대의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대의 민주주의냐고. 이런 모순된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반대되는 걸 계속 써왔잖아요. 200년 넘게 자유평등. 자유가 있으면 평등이 떨어지고 평등이 있으면 자유가 떨어지는 거야. 그게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다고 허상망상을 부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다루는 거예요. 학자들이.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의회제는요. 몽테스키에나 루소가 볼 때 독재예요. 압제정이라고. 그러니까 혁명의회 의원들도 왕을 앞에다 두고 국민 대표 이런 말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국민 대표성을 왕한테 넘겨버리고 의회는 실질적인 힘만 유지할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지지했다고. 실은 영국 보세요.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의회가 국민을 대변한다는 말 절대 안 해. 근데 권력은 죄다 가져가잖아. 영국이 괜히 입헌군주제 내세우는 줄 알아요? 뻔뻔스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그런 거죠. 하지만 공화국은, 프랑스 공화국은 뻔뻔했다고요. 민주주의다 아닌 걸 민주공화국이라고 개소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왕이 죽고 나서, 왕을 죽이고 나서 민주주의도 아닌 의회를 내세워서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뭐니 하다가 죄다 독재로 가버렸잖아. 응?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 나오고
그 이후에 의회 또 세웠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도 못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토론도 없었고 고작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성 의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간신히 얘기를 한 게 19세기 말이었다고요. 19세기 말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최근 들어 다시 이제 또 일어나요. 또 이 문제를 다시 다룬다고 베르나르 마냉 같은 사람이 이제 투표권 확대한 거를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한 게 의회 아니냐. 의회 내부 수리를 다시 돌아가야 된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쓰지를 말라. 우리는 반민주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면서 새로운 체제를 자꾸 구상을 하고 있다고. 이분 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후배들이, 제자들이 많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귀족 체제인 의회제를 민주주의라고 속였다 그 말이에요. 보통 선거해 주니까, 투표권을 아무한테나 막 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적으로 보였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민주공화국 이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근데 내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 1793년부터 민주공화국 단어를 만들어 놨어. 프랑스 혁명가들이. 이런 거짓말, 정말 뻔뻔한 놈들이었다고, 프랑스 혁명가들이. 그러니까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에요.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였어요. 명사도 아니고 고유 명사는 더더욱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어이 친구 일로 와봐. 그럴 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야?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진짜 친구인 줄 알고 그랬다고. 어이 친구 일로 와봐. 그러면 그 진짜 친구 아니잖아요. 어이 민주 일로 와봐. 공화국에 갖다 붙이자. 이랬던 것 뿐이에요. 민주에 대한 체제 검토가 전혀 없었다고. 그래놓고 민주공화국 이래버렸다고. 마치 고유명사인 것처럼. 참으로 뻔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기라네, 사기. 그 사기치는 단어를 헌법에다가 박아놓은 게 한국이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도 하지 않았어요. 공화국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않았어. 민주공화국, 그러니까 다 허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는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꾸민 말이다 그 말이죠. 이제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보자고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몽테스키에, 토마스 홉스, 루소 그리고 지금까지 쭉 거쳐서 민주주의의 사람 뽑는 방식은 추첨이지 절대 투표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정치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계속 민주주의의 사람 뽑는 방식은 추첨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배심원 제도도 그래서 나온 거야. 몇몇 학자들은 그래도 추첨하고 투표를 번갈아 가면서 기술적으로 섞어도 그것도 민주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소리예요. 선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추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90% 이상은 추첨으로 가야 되는 거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장자크 루소가 얘기를 했습니다. 몽테스키에도 그랬어요. 아주 예외적인 거라고. 근데 예외적인 게 일반적인 게 돼버렸다고. 지금 그게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추첨 방식,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의롭은 거는 뭐 둘째치고 실용적으로 좋아요. 정치적 음모를 없애버립니다. 파벌도 없어요. 추첨은요. 비용도 안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능력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는 선거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치 현상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심원 제도가 보여주듯이 법도 보통 사람 상식에 근거한다고.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특수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역민과 가까이 활동하는 지방의회 의원 중에 추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국회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민주주의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보수적으로 냅두고
국회의원 선거만 없애버리라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국회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선거라도 없애버리라고. 어차피 국회의원은요, 어차피 지역구 출신이에요. 지방의원이 있는데 왜 사람을 따로 뽑냐고. 이게 무슨 허망한 낭비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천천히 민주주의를 연습을 해가야 되는 거지.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프랑스 혁명 초기에요. 지방혁명가들이요. 군중을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토론을 벌여갖고 사안이 결정이 되면 파리로 달려갔다고. 의원이 그걸 들고 달려가서 한 2년 정도 그 진짜 민주주의를 했다고요. 근데 정치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엘리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지방의 군중 모임을 더 이상 갖지 않았습니다. 의회 독주로 치달았다고. 처음 2년 정도 빼고. 민주주의를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야. 안 한 거야 얘네들이. 프랑스 혁명가들이.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실은.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모든 주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그래놓고 뭘 저기 민주주의 할 생각이 있었냐고. 어떤 개인도 주권을 따로 행사할 수 없다. 뭉치자. 우리 파벌끼리 뭉치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1789년에 제안됐다가 1791년에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법은 일반 의제의 표현이다. 따라서 개인은 오로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이 자기 표현을 행사할 수 있다. 이따위로 재원 헌법에다가 적어놓고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처음부터 민주주의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게다가 지역구 의원 출신 주제에 지역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막무가내로 법에다 써놨어. 웃기지도 않죠. 그죠? 그리고 더 무식한 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과 행동은 바깥에서 꼬투리 잡지 않는다. 그래갖고 지역구민 소환제도 없애버렸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체가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소의 민주주의와 정반대로만 했던 게 프랑스 민주공화국이었다 이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민주주의예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의 양심에 만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결선 투표제를 만든 콩도르세도 마찬가지예요. 콩도르세도 혁명 바로 1년 전에 대표자들이 이성과 정의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이것부터 시스템상으로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의회제는요. 이성과 정의가 아니라 정당의 집단 이익, 또 개인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양심에만 맡기자 그랬거든요. 근데 양심에 맡겨진다고 맡겨져요. 의회제가 안 되죠. 민주주의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의 양심에 맡긴다 그랬다고. 최대한 노력한 게 투표 2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50%를 넘겨야지만이 그 사람은 대표자를 인정할 수 있다라든가 50% 밑으로 국민투표 받은 사람들은 탈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육지책이었다고 이게요. 제임스 메디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대의제를. 아이 사회가 국민에게 잘 굴러가잖아. 정치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있어. 그래서 오로지 사회가 국민에게 잘 굴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대표들은 그렇게 큰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칠 게 하나 있는데 이 정당 정치, 지역 정치, 개인 정치 이것만 이렇게 하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안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의원들을 많이 뽑으면 확률상 저런 나쁜 정치인들은 떨어질 거니까 정당 정치, 지역 정치, 개인 정치는 비율상 더 적어질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국민을 믿었다고요.
그 당시 미국의 경우에 정치 권력을 통하지 않아도 국민의 정치가 국민의 삶이 사회 속에서 주정부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낙관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정치란 게 원래부터 파벌 정치고 지역 정치고 금권 정치라고 이런 거는 순진하게 제임스 메디슨은 몰랐던 건 아니고요. 가치를 좀 덜 주려고 그랬는데 실은 그게 더 문제가 된 거죠. 정치 자체가 정당, 지역, 개인에 의해서 분탕질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민주주의 위선 부리지 말라. 그랬던 사람이 CS예요. 시민 투표권을 말이야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선거권 주자 그랬다고. 명백하게 차별적이죠. 엘리트 중심적이에요. 1789년이에요. 9월 7일. 이게 나중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면 뭐 어떻게 법이 만들어지냐 그 말이에요. 프랑스는 대의국가다. 민주국가가 아니다. 뭐 어때서 그래 이게 이랬다고. 이게 다른 혁명가들처럼 민주주의 위선을 피우지 않았다고요. 당당하게 의회는 반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2,400만 국민이 어떻게 다 무르르 몰려나오고 법을 만들어? 또 법을 만들 의지나 있어 그분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르펠레티의 쌍파그조라고 하는 그 초반부의 국회의장도 그렇게 씁니다. 응? 우리가 대신할 거다 그래요. 국민의 모든 의사는 우리가 대변한다. 근데 그게 1789년 재헌의회 법에 적혀 있다니까 애초부터. 말을 하는 걸 들을 것도 없어. 이거 법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니네가 정말 잘한 거야? 문제가 뭐냐면 의회가 악랄한 의원들 보호 조항하고 선거 방식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해를 입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니네가 잘만 했으면 뭐 문제 없지. 그러나 니네들의 양심은 양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콩도로세르도 그랬고 제임스 매디슨도 그랬고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양심이 없었으니까 국민들한테 해를 크게 끼쳤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 헌법위원회 그 피에르 적스 내무장관 의회 민주주의가 즉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야 실은 의회 제가 여론도 막고 사회 운동도 막고 변혁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다른 응답은 안 했어요. 하여간 내부 소리가 필요하다 그랬다고. 아무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다 이러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서구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해본 나라가 없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위기가 와? 가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겠죠. 이런 가짜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으니까 금방 파시즘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1980년대, 30년대에도요. 지금도 그래요. 이 가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파시즘으로 변해버린다고. 그걸 자유 파시즘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따라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국민 대표성 문제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가 드러나요. 대표성 문제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아니면 CAS처럼 민주주의 거부해버리면 돼요. 네? 다시는 민주주의라는 단어 쓰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파시스트다, 나는 엘리트다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해왔냐고. 지난 200년 넘게 민주주의 본질을 토론하지도 않으면서 가짜 민주주의인 걸 땜빵으로 계속 외치다가 파시즘으로 넘어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 1930년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과두제국 귀족제인 의회 형식, 왕정제의 형식인 대통령제는 가만 냅두고 무슨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정치 싸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체제의 근본을 토론해서 체제 자체를 수리하거나 물건 전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민주주의는 이제 굴러갈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영상 2부에서 뵙겠습니다.